자식놈 키워봐야 다 소용없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겹쳤냐면요. 차근차근 이야기해 드릴게요. 거울 앞에 앉아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이것이 지금의 정혜자입니다. 오늘은 제 75번째 생일인데 축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쓸쓸한 아침입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봤어요. 남편 영수, 자식들, 손주들. 10년도 더 전에 그 사진. 벌써 그렇게 오래되었나 싶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50년을 함께 살다가 갑자기 그 이후 자식들도 각자 바빠지면서 제 곁에서 멀어졌어요. 큰아들 민우는 사업으로, 작은아들 준우는 아이들 교육으로, 막내딸 수연은 학교 일로. 다들 자기 살기 바쁘다며 말이에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초콜릿 봉지를 봤습니다. 어제 민우가 생일 선물이라며 옆 사무실 직원에게 부탁해 둔 것입니다. 그 직원이 저희 집 문 앞에 내려놓고 간 것이죠. 정말이지 이게 효도인가 싶었습니다. 내가 남편을 잃고 2년을 혼자 이 집에서 보냈는데 이 나이에 누가 와서 축하한다고 할까?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거든요. 현관을 열자 뜻밖에도 큰아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민우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톤이었거든요. 마치 큰 제안을 앞두고 있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민우를 들이고 앉혔을 때 그 녀석은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의 브로셔였어요. 호텔 같은 건물, 잘 가꾸어진 정원, 웃음 넘치는 노인들의 모습이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순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아들이 저를 여기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을, 마치 아이를 기숙학교에 보내듯이 내 아들이 날 여기 보내려고 한다고, 날 버리려고 한다는 건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곳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최고급 시설에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같은 연배의 분들과도 어울리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시기보다는 여기서 편하게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우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미용실. 모두 좋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 말들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생각났거든요. 내 아들이 날 버렸다. 그렇게만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야, 그래. 그런데 거기 가면 너희들은 얼마나 자주 보러 올 수 있니? 제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서둘러 대답했어요. 당연히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정말이에요. 자주가 얼마나 자주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2년 동안 혼자였던 제가 거기서 같은 또래의 사람들을 만난다면? 새로운 취미를 배운다면?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직접 보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민우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우와 함께 실버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서 자꾸 뒤를 돌아봤어요.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실버타운의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은 자동으로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호텔 같았거든요. 고급 외관, 잘 정리된 정원, 우아한 로비. 어서 오세요. 신입분들이시네요. 친절한 직원이 다가와 환한 미소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 미소에 조금씩 마음이 녹기 시작했어요. 내부를 둘러보면서 저는 점점 더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쾌적한 개인실, 운동시설, 도서관, 영화관, 미용실도 있었어요. 여기 봐요, 어머니. 요가, 원예, 미술 수업도 있고요. 독서 모임도 있네요. 민우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 한 구석에서 작은 설렘이 일어났어요.
혹시 내가 여기서 정말 새로운 취미를 배워볼 수 있을까? 젊었을 때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바빠서 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요가도 배우고 원예도 배우고 어머니, 이런 좋은 곳은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저는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어머니 행복이 최우선이니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할머니가 우리 옆을 지나가셨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죠. 새로 오시나 봐요. 저는 박순자라 해요. 여기 온 지 2달 됐어요. 처음엔 저도 걱정했는데 지금은 정말 좋아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매일이 즐거워요. 순자 할머니의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2달 전만 해도 저와 같은 불안감을 느꼈을 사람이 이제는 매일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이 조금씩 설렘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정혜자님, 한번 입주해 보시겠어요? 민우가 다시 물었을 때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제 75번째 생일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렵고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말이에요. 입주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자식들과 손주들이 모두 와서 저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화이팅! 우리도 자주 보러 올게. 손주들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 있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섞여 있었습니다. 개인 룸에 짐을 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설렘 반 두려움 반으로 저는 첫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놀라지 않았어요. 실버타운에 온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났거든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보이는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모습이 참으로 예뻤어요. 김은자 님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하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식당에 가니 벌써 여러분들이 모여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자 씨 여기 와요. 우리랑 같이 앉아요. 순자 할머니 옆에 앉으니 다른 분들도 반갑게 인사해 주셨어요. 이곳의 생활이 점점 편해졌습니다. 요가, 원예, 미술 수업을 매일 참여했어요.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은자 씨, 내일은 원예 수업이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그래요, 좋아요. 실버타운에서의 첫 3개월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매일이 즐거웠어요. 혼자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이곳이 이제 제 집처럼 느껴졌거든요. 손녀 지아도 가끔 와서 할머니 여기 좋으네? 라고 말했어요. 아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2달만 해도 직원들이 항상 밝은 표정으로 인사했는데 요즘은 그런 일이 줄었어요. 그들은 무표정하게 지나가곤 했습니다. 식당의 음식질도 점점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정성스럽던 반찬들이 이제는 대충 담긴 것처럼 보였거든요. 요즘 음식이 좀 맛이 없어진 것 같지 않아? 어느 날 점심시간에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러게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저도 동의했죠. 프로그램도 자꾸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자님, 오늘 요가 수업은 강사님 개인 사정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달에 1~2번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체 프로그램도 없이 그냥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료 서비스도 문제가 있었어요. 실버타운에 입주할 때 24시간 의료 지원을 약속받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 밤 옆방에 이영우 할아버지가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껴
당직 간호사를 찾았는데 그 간호사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습니다. 결국 911을 불러 병원으로 모셔야 했죠.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입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요즘 직원들 태도 봤어요? 너무 불친절해. 그러게요.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곳인데 이게 뭐예요?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불평들이 나왔습니다. 저도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에 느꼈던 설렘과 기대가 사라지고 대신 실망과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정 회장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완벽하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대답뿐이었죠. 제 말을 진지하게 들으려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이제 3개월 지났으니 서비스 줄여도 돼. 어차피 계약금 다 받았잖아. 맞아. 노인네들 기억력도 안 좋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돌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그 직원들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노후의 모습일까? 다음날 순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순자야, 난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나도 그래. 은자야, 처음과는 너무 다르잖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렇게 끝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설렜던 실버타운 생활이 동시에 또 다른 문제도 있었어요. 자식들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거든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어요. 손주들과 함께 와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갔죠. 그때만 해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여기 오니까 좋으세요? 하고 큰아들 민우가 물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그럼 너희들 덕분에 편하게 지내고 있지. 제가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의 방문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에 한 번, 그 다음엔 한 달에 한 번. 점점 발걸음이 뜸해졌고 전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매일 안부 전화가 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습니다. 어느 날 막내딸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요즘 왜 안 와? 수연의 목소리가 약간 당황한 듯 들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꼭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내가 여기 왜 왔나 하는 생각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혼자가 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저는 자주 울었습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더욱 그랬어요.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은 큰아들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우야, 엄마야. 요즘 잘 지내니? 네, 어머니.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 바쁘구나. 엄마한테 올 수 있니? 죄송해요. 다음에 시간 내서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이 언제일지 알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창만 바라봤습니다. 실버타운도 가족도 둘 다 제 곁에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제 마음은 어두워져 갔어요. 처음 75번째 생일에 설렸던 그 마음이 어디로 사라진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내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생기 있던 눈이 텅 빈 듯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 더 패여 있었습니다. 실버타운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것이 이곳의 진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환한 미소들은 다 거짓이었고 이 쌀쌀한 무관심이 본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의 기적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방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거든요. 실버타운 내 입주자들 간의 갈등도 심해졌어요. 시설을 두고 서로 다투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하지 않는 일들이 늘었습니다. 한때는 가족처럼 지내던 분들이 이제는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순자 할머니와 함께 운동실에 갔어요. 허리가 아파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은자야, 우리 천천히 해보자. 너무 무리하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운동실에 들어서자마자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이미 몇몇 분들이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더니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거든요. 저희는 그냥 빈 자전거에 앉아 천천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할아버지가 다가왔습니다. 아니, 두 분은 왜 이렇게 느리게 해요? 다른 사람들도 써야 하는데.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대답했어요. 죄송해요. 저희도 곧 마치고 나갈게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와서 말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운동할 시간이 없잖아. 순자 할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도 똑같이 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어요.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죠. 맞아요. 우리가 뭐 공짜로 있는 줄 아세요? 우리도 돈 낸 사람들입니다. 순간 운동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분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습니다. 평소에는 인사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던 분들인데 이렇게 다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직원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직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실버타운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아졌죠. 식당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식사를 했어요. 저는 방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군가와 마주칠까봐 불안했거든요. 순자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자야,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니야, 순자야. 우리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며칠 후 관리사무소에서 공지가 왔어요. 시설 이용 시간을 정해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입주자들 사이에 내 편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은자 씨, 순자 씨, 두 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불편해졌어요.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살려고 여기 온 게 아닌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처지가 제 처지였거든요. 혼자가 되었고 가족도 멀어졌고 이제는 살던 곳에서도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이었던 건 그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막내딸 수연입니다. 엄마, 오늘 지아 생일 파티예요. 오실 수 있으세요? 수연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녀 지아의 7번째 생일. 제가 어떻게 그것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수연아, 나도 가고 싶은데. 여기서 밤 외출을 못하게 해. 시설 규정이라고. 엄마, 정말 못 가세요? 저녁 7시 파티거든요. 지아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실망감으로 가득 찼어요.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수연아, 정혜자님은 밤 시간 외출 시 긴급 상황 발생 시 책임질 수 없다고. 야간 의료 지원도 제한되고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정상 허락할 수 없다더라. 그렇다고 손녀 생일을 못 가는 게 말이 돼요? 엄마, 정말로요? 수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이런 규칙이 있다니. 다음에 보자.
전화를 끊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손녀의 생일 파티에도 가지 못하는 할머니. 그것이 저였습니다. 지아야, 할머니가 미안해. 할머니가 정말 미안해. 흐느끼며 중얼거렸어요. 방 안에 홀로 앉아 오열했습니다. 지아의 웃는 얼굴로 할머니하고 부르며 달려오던 모습, 제가 해주는 음식을 맛있게 먹던 모습, 그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자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 할머니였습니다. 괜찮아? 우는 소리가 나서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문을 열자 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자야,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순자 할머니 앞에서 또다시 눈물이 터졌어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아의 생일 파티에 가지 못한 것, 가족들과 점점 멀어지는 것, 이곳에서의 외로움과 답답함, 모든 것을요. 순자 할머니는 말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따뜻한 품 안에서 한을 울었습니다. 은자야, 울지 마. 우리 여기서 나가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순자 할머니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나가다니? 그게 말이 돼요? 우리가 어디로 가겠어요?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왜 안 돼?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야. 여기서 이렇게 시들어가긴 아까워. 순자 할머니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확 깨닫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순자야, 너 말이 맞아.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정말 나가자. 결심이 섰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 손에서 따뜻함과 용기를 느꼈습니다. 은자야,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가슴은 여전히 뛰고 있었죠. 순자야, 우리가 정말 나갈 수 있을까? 계약도 있고, 문득 현실적인 걱정이 들었어요. 걱정 마.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 순자 할머니의 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실버타운을 나가서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든 게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두렵고 불안하더라고요. 결심을 하고 나니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절망 속에서 손을 잡아준 친구, 그 친구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려는 결심. 이제 제 인생이 바뀔 거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싸움이 될 줄은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와 저는 방에 앉아 종이와 펜을 꺼냈습니다. 은자야,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을 적어보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떠올리며 적어나갔죠. 기억나? 처음 왔을 때 친절하던 직원들이 어느 순간부터 불친절해졌잖아. 제가 말했어요. 맞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우리 부탁을 무시하기 일쑤였지. 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을 더듬어 문제점들을 적어나갔어요. 불친절한 직원들의 태도, 변화, 점점 맛없어지고 줄어든 식사, 프로그램의 형식화, 의료 서비스 부실, 과도한 외출 제한. 목록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 마음 한구석에 또 다른 분노가 피어올랐어요. 실은 이 모든 게 내 자식들 때문 아닐까? 민우가 저를 이곳에 보냈잖아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돈만 내고 엄마는 여기 가둬두고 자신들은 편하게 살려고.
그 생각이 들자 분노가 확 올라왔습니다. 은자야, 뭐해?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생각해보니 원망스럽네. 우리 자식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날 이곳에 팔아먹듯이 버리고는 한 번도 제대로 찾아온 적 없더라.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도 차가워졌습니다. 우리는 밤새 증거를 모으고 정리했습니다. 식사 사진도 찍고 취소된 프로그램 공지사항도 정리했어요. 다른 입주자들을 조심스럽게 찾아가 현재 상황에 대해 물었고 대부분이 우리의 불만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이영호 할아버지는 의료 서비스 부실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증언해 주셨어요. 제가 가슴 통증을 느낄 때 간호사가 없었어요. 정혜자님이 없었으면 정말 큰일이 났을 뻔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 저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우리의 생명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밤새 모은 증거들을 정리했을 때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은자야, 이제 관리자를 만나러 가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순자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우리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른 입주자들이 우리를 응원해 주었죠. 할머니들,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파이팅! 힘내세요. 그 말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관리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관리자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르신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그때 순자 할머니가 나섰습니다. 우리가 왜 계약을 해지하려는지 들어보실래요? 이 증거들을 보세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들을 관리자 앞에 펼쳐 놓았어요. 사진, 녹음 파일, 상세한 기록들. 관리자의 안색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관리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어요. 계약을 해지하고 떠나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관리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료들을 뒤적이기만 했어요. 그러다 마침내 고개를 들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에는 위약금이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이미 그 부분도 준비해 왔어요. 그 위약금이 부당하다는 것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불이익을 고려하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관리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인가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해 주시는 건가요? 순자 할머니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들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절차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계약 해지 절차를 시작했어요. 퇴소 날짜, 보증금 반환, 짐 정리 기간 등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관리자가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야, 우리가 해냈어.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드디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그래, 은자야. 우리가 함께하니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어. 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른 입주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놀라워했어요. 할머니들,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용기를 내야겠어요. 한 할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내 자식들, 저를 이곳에 버려두고
한 번도 제대로 챙기지 않았던 그들.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갈 거라는 것을 알려주려고요.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할지 보려고. 일주일 후 저는 실버타운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실버타운을 떠나는 날이었죠. 짐을 싸면서 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기쁨, 설렘, 그리고 가슴 한구석의 불안감과 분노. 이곳에서의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 그 호텔 같은 건물은 이제 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자야, 정말 떠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그래, 순자야.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트를 구했어요. 가족들 근처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파트는 제 자식들이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오직 순자 할머니와 제 힘으로만 얻어낸 곳이었습니다. 이사날 실버타운을 나서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순자야, 우리 해냈어. 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혼자 살 수 있어. 아무도 우리한테 의존할 필요 없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 말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야. 실버타운 나갔어. 어머니, 갑자기요? 뭐가 문제예요? 민우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당연히 문제가 있지. 너희들이 날 버려둔 그곳은 지옥이었어. 엄마 이제 새 집에서 산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엔 준우에게, 수연에게도 차례로 같은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새 집은 어디예요? 괜찮으세요? 수연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넌 몇 달 동안 엄마한테 전화 한 통도 안 했잖아.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음 주에 꼭 들을게요. 수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새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렸어요. 손주들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내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그들이 약속했던 다음 주는 그냥 거짓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은자야, 뭐해? 한숨만 자꾸 쉬네.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생각해봤어. 내 자식들은 절대 올 것 같지 않아. 제가 말했어요. 그들이 언제든 올 거라고 생각했니?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몰랐어요. 애초에 그들은 절대 올 생각 따위 없었던 거야. 실버타운에 들어가기 전에 민우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자주 찾아뵐게요. 그것도 거짓이었고 거기서 만난 약속들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다음에 꼭 보자, 건강도 챙기고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라는 모든 말들이 3주가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수연아, 지아한테 엄마 생각한다고 해. 엄마, 미안해요. 요즘 정말 바빴어요. 다음 달에 꼭 갈게요. 다음 달이라는 약속? 저는 그것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 마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순수한 분노와 깨달음으로 차 있었습니다. 내 자식들은 절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그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을 뿐이야. 거울을 봤어요. 75번째 생일에 봤던 그 쓸쓸한 얼굴과는 달랐습니다. 지금 제 얼굴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서려 있었거든요. 은자야, 이제 뭘 하려고?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이제 나는 내 삶을 산다. 내 자식들,
더 이상 상관없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그리고 내 옆에는 순자 할머니가 있어. 새 집에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을 기다리지 않기로 완전히 결심했습니다. 전화도 끊었어요. 아니, 전화가 울려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었거든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 이제는 달라질 거야 하고 생각했어요. 순자 할머니와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자야, 우리 경험이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맞아. 우리처럼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지역 노인복지관에 연락했어요. 실버타운에서의 경험과 탈출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거절될 줄 알았는데 반응은 긍정적이었어요. 네, 정혜자님. 정말 필요한 이야기예요. 강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담당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강연 날이 다가왔어요. 처음엔 긴장되었지만 강연장에 들어섰을 때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처럼 고생한 모든 노인들의 이야기니까요. 강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을 때 저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혜자입니다. 저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탈출한 75세 할머니입니다. 청중들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실버타운의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진실, 3개월 후의 변화, 자식들의 무관심, 밤, 외출 제한이라는 명분으로의 감금, 의료 서비스 부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싸웠던 저와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말이에요. 처음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연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내 인생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와줄 때까지 기다렸던 저는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오직 나입니다. 청중 중 몇몇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강연이 끝났을 때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연 후 여러분들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처지에 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할머니, 저희도 권익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깨달았어요. 내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싸운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른 복지관에서도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방송 출연 제안도 받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어느 날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아들 민우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갑자기 찾아온 전화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 네, 민우. 뭐 했어? 제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니, 저 텔레비전에서 어머니를 봤어요. 강연하시는 모습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화가 온 거군요. 진심 어린 미안함이 아니라 그저 나를 봤으니까 전화를 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실버타운에 어머니를 보낸 것도 그 후에 챙기지 못한 것도 제 책임입니다. 민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안함이 아니라는 것을. 단지 방송에서 봤으니까
혹은 사회적으로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뿐이라는 걸. 민우, 너 말 하나 들어봐.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넌 언제부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게 됐니? 지금 와서 미안하다니?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 엄마가 혼자 있을 때는 왜 전화 없었어?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로요. 미안하면 뭐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엄마는 혼자 싸웠어. 너희 자식들은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준우, 수연도 전화를 했어요.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봤어요. 미안해요. 다시 만나요. 다 거짓말이었어요. 나는 그들의 전화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아니, 받지 않았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은자야, 그래도 자식들이니까.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자야, 자식이라도 나를 배신했어. 그리고 지금 와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도 같아. 자기들은 편한 생활하고 나는 혼자 싸우게 한 죄를 한 번의 전화로 보상받으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이해와 동의가 있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더 많은 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버타운뿐만 아니라 노인 권익 문제, 가족 갈등, 자기 권리 주장 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달라는 요청들이었어요. 저는 모든 강연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명확히 알았거든요. 내가 싸우는 것은 내 자식들을 위한 게 아니라 저처럼 고생하는 수많은 노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복지관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저 이혼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 인생은 내가 산다는 거. 그 여자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변화였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깨달음. 새 집의 벽에는 이제 실버타운 계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은 절망의 증서가 아니었어요. 저의 싸움을 기억하게 해주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5번째 생일에 봤던 그 쓸쓸한 할머니는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강한 눈빛의 할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고 나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아. 이것이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이야기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역 복지관 하나에서 시작된 강연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여러 지역의 복지관, 대학, 심지어 시청에서까지 강연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신문사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혜자님, 정말 안녕하세요. 저희 신문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급 실버타운 탈출 마이너스 75세 할머니가 싸운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것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반응은 더욱 커졌습니다. 댓글들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흔들리는 것은 눈물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했거든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제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용기를 얻었어요. 이런 시설들을 규제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댓글들은 계속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정혜자님. 저는 시의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시청에서 증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시의원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왜요? 노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당신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청에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시의원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많은 시의원들이 눈을 빛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군요. 반드시 법을 만들어야겠습니다.
한 시의원이 말했어요. 몇 개월 후 뉴스에서는 노인 기본권 보호법 제정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제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자식들의 전화는 계속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요. 우리가 정말 죄송해요. 수연이 또 전화를 했어요. 나는 니들이 미안한지 불쌍한지 모르겠고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아.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아가 할머니를 정말 보고 싶어 해요. 한 번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아가 할머니를 보고 싶다면 넌 왜 지금까지 안 왔어?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늦었어. 다시는 전화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안에는 선물과 함께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늦게나마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손자 지아가 쓴 글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만나요. 손편지를 읽을 때 제 가슴에는 미묘한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무시했어요. 은자야, 지아를 한번 봐주는 게 어떨까?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순자야, 지아는 아이야. 내가 분노해야 할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지아의 엄마들은 달라. 그들은 명확히 선택했어. 나 대신 돈을 선택했고 편함을 선택했어. 제가 말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선물을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인 쪽지를 붙여 반송했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의 전화와 편지는 줄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끊기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도 절망했지만 마지막 희망을 버리지 못한 것처럼요. 어느 날 아침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75세 할머니의 실버타운 탈출기라는 제목으로요. 정혜자 할머니, 현재 당신은 여러 강연을 하고 계신데 이 모든 활동을 하면서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라디오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후회? 없었어요. 아니요.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더 빨리 깨달았으면 좋았겠어요. 제 인생을 내가 주도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혹시 가족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셨나요? 진행자가 물었어요. 저는 긴 침묵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그건 제 인생에서 이미 끝난 장입니다. 라디오 방송이 끝나고 나왔을 때 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은자야, 넌 정말 강한 여자야. 이런 게 강함일까? 나는 그저 속상할 뿐이야. 그리고 실망했을 뿐이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강함이야. 그런 감정들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순자 할머니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행복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견딘다는 미소였어요. 몇 달 후 제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혜자님,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출판사 담당자가 말했어요. 고급 실버타운 탈출기 -75세 할머니, 자신의 권리를 찾다. 책의 제목을 정할 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제목으로 정했어요. 이 책은 감동의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이것은 투쟁의 기록이었고, 배신의 기록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음의 기록이었습니다. 책이 출판되고 몇 주가 지났을 때 예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버타운에서 일하던 관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정혜자님, 정말 죄송합니다. 책을 읽고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실버타운의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관리자의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의 일이에요. 나한테 할 말은 없어요.
그렇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나중에 그 실버타운이 서비스 개선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경영진은 교체되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그 뉴스를 봤을 때 제가 느낀 감정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아니었어요. 만족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담담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았거든요. 개인의 복수나 만족감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변화 그 자체였어요. 다른 노인들이 겪지 않을 고생,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을 배신. 그것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의 목적이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75번째 생일에 봤던 쓸쓸한 할머니, 그리고 실버타운에서 절망했던 할머니.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과거였습니다. 지금 거울 속의 내 모습은 누구일까? 나는 한 명의 투사였어요. 그리고 증인이었어요. 그리고 변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삶으로 말이에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제 76번째 생일이에요. 정확히 1년 전 75번째 생일에 거울 앞에 앉아 한숨을 쉬었던 그때와는 다릅니다. 가슴이 무거웠던 그 아침과 오늘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울 앞에 앉았어요. 백발은 여전하고 주름도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이 눈빛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눈빛도 아니었어요. 이것은 스스로를 마주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방에 들어왔어요. 은자야, 생일 축하해. 1년이 참 빨리 지났네. 그래, 순자야. 정말 빨리 지났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이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게 바뀌었는지. 순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자식들은 날 버렸고 가족은 멀었고 세상 누구도 날 봐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로 인해 위로받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의 변화가 되었어요. 책은 이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과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엄마도 권리를 찾았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희망입니다. 이런 말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깨달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감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묻혀있던 감정이에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 손주 지아가 보고 싶은 것. 지아가 쓴 손편지를 읽고 싶은 것. 어느 날 밤 저는 그 손편지를 다시 꺼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만나요. 지아의 글씨를 보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흘린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결연함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명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지아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이의 부모들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신을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약해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이 제 강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그리움도 사랑도 나를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은 쪽지를 붙였어요. 그것이 제 최종적인 답변입니다. 강연 일정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에요. 저는 전문가입니다. 노인 권익의 전문가,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방법의 전문가로. 어제 대학에서 강연을 했어요. 법학과 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 안에 담긴 경험과 지혜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7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어요. 제 인생은 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학생들의 눈에는 진지함이 가득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명의 여대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 이제 로스쿨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노인 인권 변호사가 되고 싶거든요. 그 여대생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했던 결과였어요.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의 변화를 만드는 것. 저는 이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이라 불렀던 사람들을 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 중 누군가는 변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76세의 정혜자. 이 얼굴은 누구의 것일까요? 75세의 정혜자가 아니에요. 그때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할머니도 아닙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이 얼굴은 정혜자 자신의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온전히 나 자신의 것. 밤이 되자 순자 할머니와 함께 생일 떡을 먹었어요.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생일이었지만 저는 외롭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곁에는 순자 할머니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는 저와 같은 처지에서 함께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은자야,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래, 순자야. 우리는 이미 이겨냈어. 가장 큰 적인 우리 자신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싸운 가장 큰 적은 실버타운이 아니었어요. 관리자도 제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이었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나,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나, 누군가의 사랑에 목말라 하는 나. 그 모든 것과 싸워서 이겨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를요. 실버타운 계약서는 여전히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것은 저의 싸움을 기억하게 해주는 증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제 책이 붙어 있습니다. 고급 실버타운 탈출기 마이너스 75세 할머니, 자신의 권리를 찾다. 두 개의 종이. 하나는 배신의 기록이고 다른 하나는 승리의 기록입니다. 앞으로의 제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강연은 계속될 겁니다. 책도 계속 팔릴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기 위한 삶으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삶으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75번째 생일의 쓸쓸한 얼굴은 이제 없어요. 실버타운에서 절망했던 얼굴도 자식들을 기다리던 얼굴도 없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강하게, 그리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저의 진정한 인생입니다. 지금부터의 모든 날들이 제 것입니다.